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이게 우는 얼굴로 만나야 되는데 지금 투자자들은 이제 웃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이틀 같은 경우는 이제 놀라운 하락을 좀 보였고, 그리고 26일 어제죠. 어제 기준으로는 그 우리나라 이제 하락 종목 수가 1479개로 역대 1위를 갱신했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로 퇴근 후 돈봉교실이라고 해서 퇴근 시간에 이제 맞춰서 업로드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퇴근까지 기다리길 그게 아닐 것 같아서 출근길 돈봉교실로 좀 긴급하게 변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죽하면 이제 이러겠습니까? 일단 뭐 한번 보시죠.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가 이제 코스피고요. 코스피고, 코스피는 이제 코스닥보다 좀 낮다고 하는데도 특히 이제 10월달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깊은 상황인 것이고, 여기 이제 파란색은 이제 코스닥 종합지수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코스닥 150인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 150 쪽에 아무래도 이제 그 2차 전지나 이제 반도체 같은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을 좀 많이 주도했던 관계로 이제 좀 더 날카롭게 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조정이라고 말하기에는 고점 대비 30%를 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명백한 하락장이죠. 하락장으로 접어든 지가 좀 된 것 같고, 코스닥 그 종합지수도 이제 800을 깬 지가 좀 지나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빠지나? 하는 건 이제 제가 뭐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 가장 시장을 드라이빙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금리다. 금리인데, 금리가 요즘 많이 올라가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금리가 이제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10년물 금리인데, 10년물 금리가 4.8을 넘어가면, 4.8이라는 건 그때도 영상 때 설명드렸지만, 지금 잠재 성장률을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1.8 정도로 보고, 그리고 이후에 코어 PC가 한 밴드가 2에서 3% 정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거라고 계산을 한다면, 밴드 상단 물가는 아직 잡힌 건 아니니까 상단을 벗고 3 더하기 1.8 해서 이제 4.8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깨면 아마 물가가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경제가 잠재 성장률 더 올라가든지 해서 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를 이제 시장이 받아들인다는 건 이제 레벨 다운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니나 다를까. 그때 하루 정도 에코머니 그 국채 매도한 것들을 이제 이제 금리가 이제 올 만큼 왔다. 5%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5%를 실제로 찍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그날은 좀 이제 그 금리가 많이 빠지면서 증시가 반등을 했고, 우리네 시장도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반등을 했는데 하루짜리였죠. 어제 생각지도 못했던 뭐 하락이야 있을 수 있지만, 어제 그 금리가 이제 조금 내려오는 것 같은데 2.몇%의 이제 나스닥 하락을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우리 시장까지 연결되면서 특히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이틀 연속 하락을 주도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까지 참여하는 이런 그림을 보이면서 이제 굉장히 힘든 시장을 보냈는데, 일단 4.8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죠. 오늘은 이제 코어 PC가 예상치를 0.1% 이제 하회를 하면서 금리가 조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오전 1시쯤 됐는데 지금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이제 1.2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전에 약간 반등을 하는 것 같더니 다시 좀 밀리고 있는데요. 애플도 200일선을 이제 깨버렸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400불, 그리고 이제 테슬라 200불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2년물이고요. 2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얘는 좀 장기니까 장기 금리, 장기적인 걸 이제 감안하는 것이고, 얘는 이제 그 현재의 그 연준 정책을 반영하는 건데, 이게 좀 여기서 잘리긴 했는데요. 전고점이 한 5.1 정도 됐습니다. 5.1 정도 됐고, 그게 이제 3월 달에 연준이 이제 올해도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상황에서 은행 위기가 터져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약간 좀 속도 조절하고 후퇴를 했잖아요. 그 직전이 5.1이었기 때문에 이 5.1을 넘어간다는 건 이제 은행 위기 전으로 굉장히 이제 텐션이 있는, 그러니까 그 강력한 긴축의 분위기가 다시 금 시장에 녹아들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5.1인데 5.1을 넘었죠.
그러니까 뭐 단기금리 5.1, 장기금리 4.8을 다 넘긴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뭐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시장이 비빌 언덕이 없고 그나마 좀 지지를 해줄 줄 저항을 해줄 줄 알았는데 깨고 나니까 이제 지지선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다음은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나 뭐 이런 이제 불안감이 생기다 보니까 매수하는 세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매물이 나오면 이제 툭툭툭 밀리는 상황이 미국에는 국제시장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한국은 이제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일단 아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2차 전지를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저도 이제 그런 관련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일단 이게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이제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이제 천국에서 지옥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한 이틀 만에 에코프로가 어제 한 8% 정도 빠졌고 그저께 그리고 어제는 깔끔하게 외우기도 쉽게 10% 깔끔하게 빠져가지고 이틀만 하더라도 20%가 정도 빠졌죠. 그 전부터 하락세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고점 뭐 150만 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반토막 이상 난 지가 꽤 돼버렸습니다. 꽤 돼버렸다 보니까 2차 전지 하면 이제 생각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죠. 박훈혁 이사 그리고 이제 선대이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추종자들도 많고 그리고 주목도가 많은데 주가가 크게 움직이니까 어떤 멘트들을 좀 내놓을까 찾아봤는데 어제는 또 선대인씨가 방송을 하더라고요. 방송을 해서 뭐 3년 후였나 1년 후였나 어쨌든 그 시기까지 자기 1억을 놓고 뭐 내기를 하자 뭐 이런 호기어린 제안도 하시던데 일단 좀 나온 거 보면 박훈영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이스크림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보진 않았고 이게 전달을 받은 건데 이게 아이스크림이 이제 이게 얼어 있다가 멀쩡하다 아이스크림이 5분에 이렇게 녹아버렸다. 뭐 지금 이제 주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걱정하지 마. 다시 얼리면 다시 아이스크림이 된다. 하는 건데 아이스크림 안 드셔보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 일단 녹아도 다시 얼리면 얼긴 하죠. 근데 이제 그 맛이 처음에 그 맛이 나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비유가 조금 억지스럽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하락할 때도 뭐 방어 논리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실 얼마 전에도 한번 라이브 방송을 꽤 길게 한 5시간 가까이 두 분이서 하신 적이 있는데 결론은 이제 4시간 반 정도를 이제 남의 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주가가 빠지는데 남 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공매도 세력이 됐던 근데 공매도 세력이라는 것도 물론 뭐 공매도가 없진 않죠. 여기 보면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명이 무슨 이렇게 특정한 의도 공매도 의도는 뭐 뻔하긴 하죠. 너무 올랐으니까 더 빠질 것 같으니 공매도 치는 건데 이게 무슨 어떤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서 뭔가 뭐 중국에서 뭘 하고 이런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또 선대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제 추가 매수를 박순혁 씨가 하겠다고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 이제 나중에 선체 매매가 문제가 될까봐 본인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선체 매매는 예전에 그러면 한창 오를 때는 살 때 일일이 다 얘기했었나요? 나중에 무슨 계좌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실제 금액이 좀 작아서 놀랐던 기억이 좀 나긴 나는데 그때만 해도 선체 매매 이런 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뭐 계속 오를 거라고 얘기했지 자기가 뭐 얼마를 사겠다 언제 사겠다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고 있다. 나는 뭐 추매를 하고 있다. 그런 걸 이제 추종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약간 어필하기 위한 뭐 그런 액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의 논리대로 정말 이게 더 멀리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에코프로의 목표 주가를 544만 원으로 잡으셨다 그러던데 어쨌든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이 이제 굉장히 줍줍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5천만 원보다는 더 사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세력은 이제 뭐 1,750억대고 근데 이제 박순혁 빠데라이세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뭐 산업에 대해서 뭐 추천한다거나 뭐 소개를 넘어서 추천하고 뭐 그냥 이제 뭐 거의 이제 끌고 가듯이 횃불을 들고 앞장서는 거 뭐 그것까지 다 좋다 이거예요. 더 좋다 이건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좀 이제
고운 눈으로 보기 힘든 첫 번째 이유가 일단 두 가지가 저한테는 제일 크게 걸리는데 이제 첫 번째는 에코프로가 이제 뭐 작년만 하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였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할 수 있다. 이게 그 2022년 동안 그 뭐 실적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주가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시장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하는 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그리고 그때 그걸 듣고 사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권이실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많이 올랐잖아요. 심지어는 뭐 150만 원을 넘긴 적도 있으니까 그러면 10만 원일 때 추천했던 논리하고 그 회사가 150만 원이 됐을 때 그것도 뭐 몇 년에 걸쳐서 된 것도 아니고 불과 뭐 몇 개월 만에 한 2, 3개월 뭐 반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주가가 15배가 됐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이거 뭐 밸류라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냥 무조건 간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대하고 150만 원대하고 좀 톤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도 조절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없지도 않았다지만 그냥 그 톤은 비슷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 고점을 찍고 반토막 이상 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주식이라는 게 뭐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죠. 결국에는 이제 팔아서 이제 주식으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팔아서 이제 내가 나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 그 부분이 저는 좋게 보기 어렵고 두 번째가 그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도 보면 추가 매수했다, 본인 추가 매수했다, 뭐 다시 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분들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서 지금이 줍줍의 타임이라고 동의하는 분들도 자기의 약간 추종자 구독자라면 현금이 없을 겁니다. 아니 10만 원대부터 150만 원까지 올라갈 때 계속 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현금을 남겨놓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예 안 본 사람은 모를까. 그러니까 살 돈도 없어요. 살 돈도 없는데 지금 싸니까 지금 사라가 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인 것이죠. 무책임한 얘기. 물론 뭐 주가를 뭐 저점 고점을 다 맞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예측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이제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면은 그래도 이제 톤에 대한 조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어그로가 안 되죠. 어그로가 안 되고 선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2014년에 이제 뭐 한국 뭐 미친 아파트를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0% 이상 빠진다고 했던 그 책이 나왔던 그때가 뭐 우리나라 한 10년 아마 지금부터 최근 10년간 가장 저점이었죠. 특히 2014년 7월 정도가 저점이었고 그때부터 오르더니 반등을 하더니 실제 가격이 올라가는 게 2016년 정도였거든요. 근데 2017년까지도 하방을 그러니까 계속이죠. 하방을 얘기했고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기억이 없는 게 일단은 뭐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뭐 사실 부동산 하락한다고 했다가 틀린 사람 한두 명입니까? 아니 많거든요. 많은데 틀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틀렸다고 해서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 고소한다든가 뭐 그것도 이제 뭐 사실관계라는 걸 떠나서 자기는 그때 무주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자기 집이 있으면 같이 팔아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집이 없는데 있다고 했다는 걸로 이제 실제로 뭐 고소를 하고 뭐 그런 것만 보면 실력을 떠나서 이게 인격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지금 근데 그분의 특징은 그게 대중의 심리를 잘 긁는 것 같아요. 이거 선동가라는 거죠. 선동. 근데 선동을 하는데 그냥 그 경제라는 걸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동을 하려면 사람의 대중들이 갖고 있는 탐욕이나 혐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긁어줘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배터리 주식으로 이제 탐욕을 잘 긁어주셨죠. 그랬더니 이제 주식을 마치 무슨 신앙생활처럼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더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고요. 뭐 여기도 제가 뭐 사실 뭐 이런 차트 뭐 한둘이 아닌데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은 신라젠이라고 아실 겁니다. 2017년, 2018년 요 시기 때 신라젠 아니면 주식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에코프로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봉이라도 이게 일주일에 이런 식으로 오르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다가 좀 하락을 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올라갔는데 역시 저점을 이제 이걸 발라내지 못했죠. 그 이후로 이제 시도도 못하고 흘러내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런 거 한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식이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생로병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책인데 갑자기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거기서도 이제 기술적 분석은 그냥 이거 하나다라고 이제 설명한 좋은 책이 있는데 그 나중에 생각나면 영상에 꼭 붙여드릴게요. 그 책에서 보면 이제 10면, 20면, 30면, 40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요 횡보를 하다가 이제 횡보를 끝내고 올라가는 게 1, 그리고 급등을 하는 게 2, 그리고 급등한 이후에 변동하는 게 3, 그리고 이게 4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어떤 전략을 쓰는지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만 안 하면 그렇게 고생은 안 할 겁니다. 뭐 그게 뭐냐? 사국면에 있는 주식에 물 타지 마라. 올라갈 때도 무섭게 올라가는 게 주식이지만 내려갈 때도 무섭게 내려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 좀 빠졌다고 해서 하락 추세가 명확한 주식에다가 섣불리 물 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물 타서 빠져나온다는 거는 주식에서 가장 고난이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물 탈 일을 없게 만드는 것이고, 물 탈 일이 없게 빨리 잘라버리는 게 최고인데, 어쩔 수 없이 잠깐 3일 동안, 3, 4일 동안 기절해 있었는데, 호수 상태였는데, 그때 밀렸다든지, 이런 거면 이제, 물을 타서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물 타기 기술은 주식의 그 어떤 기술보다 가장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사는 거니까 돈만 있으면 그냥 사가지고 단가 내려가는 거 그것만 좋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같이 뒤진다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여기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의심하는 도마 사진을 갖고 왔는데 주식은요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믿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천국을 데려다 주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사진에서는 이제 도마가 좀 그림에서 또 도마가 그렇지만 우리 주식은 예술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특히 3에서 4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근데 나중에 에코프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에코프로는 이제 분명한 4국면에 접어들었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 얘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에코프로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 일단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설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박순혁이랑 선대인이 나와가지고 이빨 턴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자, 일단은 배터리라는 게 사실 우리가 배터리를 실제로 살 일은 별로 없잖아요. 보조 배터리 살 거 아니면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이 그게 휴대폰이 됐던 자동차가 됐던 자동차는 현대차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주로 이제 중간재 산업재를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이나 디램이나 아니면 배터리나 그리고 액정이나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 아이폰이 막 그 성장을 엄청 할 때 그때 애플보다 더 퍼센트로 치면 더 많이 올랐던 게 우리나라 그 휴대폰 그 부품주였어요. 인터플렉스 이런 거 보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중간재의 특징은 어느 정도 막 성장을 할 때는 그러니까 시장에 처음으로 짜잔 하고 나와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다가 되구나 해서 팍 퍼져나갈 때 아이폰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팍 터져서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사기 시작하는 그 성장기 때는 애플보다 더 오를 수 있어요. 일단은 애플보다는 덩치가 작고 그리고 지금은 애플 입장에서도 부품용품 못 만드니까 그래서 기대감들이 애플 놓친 자금들이 부품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더 많이 올랐다가 근데 어느 순간
예전에는 모든 스마트폰으로 새로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2013년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다 스마트폰을 쓰는데 신형 스마트폰으로 교체가 돼요. 신규 수요가 아니라 교체 수요로 넘어가는 거죠. 이걸 이제 요때 버핏이 애플을 삽니다. 버핏은 원래 이제 산업이 무르익어가지고 한참 커갈 때는 별로 관심 없다가 무르익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들어가잖아요. 애플이 그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그때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스마트폰 산업이 이제 무르익었다. 그러면 현금 흐름, 이제 얘네들이 매출, 이익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이 어느 정도 되면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요건 들어가 보자. 요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되면 애플 자체는 좋은데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은 또 그때는 그 이후로 급락을 하거든요. 투자 경력이 좀 되시는 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좀 이래요. 반도체도 그렇잖아. 반도체도 뭐 좋을 때 엄청 좋았다가 나쁠 때 한참 나빴다가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처럼 될 것 같아. 이제 배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인데 배터리 그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차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하나의 새로운 그러니까 메모리도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커머디티, 이 원자재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커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배터리 살 때 뭐 실제 그렇게 배터리를 우리가 개인이 살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휴대폰 바뀌면 그냥 안에 있으니까 바뀌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보조 배터리 정도인데 전기차가 나오면 이 차 바닥에 다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잘 되면 배터리는 잘 될 거라는 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테슬라가 이걸 먼저 터뜨려 버렸잖아. 2011년 막 이럴 때. 특히 이제 바이든 당선되고 하면서 이제 친환경 이런 얘기 나오면 더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빵을 이제 테슬라가 날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에 너도 나도 뛰어드니까 다음은 이제 배터리다가 돼서 배터리 실적이 실제로 또 수요가 늘어나니까 실적도 그때 여기 주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2022년 내내 누워 있을 때 한 780%인가 실적이 상승을 해요. 정확하게 기억하는 한 7, 8배 정도 올랐는데 주가는 보세요.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어서 그래서 시장이 저점을 찍었던 작년 10월 이후로 약간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올해 초부터 올라가다가 여기 보이실 겁니다. 여기. 제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그 연준 밸런스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양적 긴축을 해가지고 돈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밸류를 못 받고 있어. 근데 은행 위기 터져가지고 대출하느라고 유동성을 갑자기 확 풀었어요. 그럼 유동성이 몇 달 동안 했던 거 한 3-4달 했던 거 다시 되돌려 다시 푼 거잖아. 그랬더니 요때 잠깐 은행 위기로 흔들렸다 그때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세가 붙고 이거를 보고 따라 들어오는 자금들도 생기고 그리고 2차 전지 수요 뭐 이런 것들이 막 확대되면서 이제 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이제 피크를 찍고 150을 넘기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는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후행하는 것 같죠. 후행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요때는 다 이제 그 실적과 유동성과 그리고 산업 사이클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의 2차 전지라는 섹터에 딱 꽂히면서 그게 폭발을 해버렸던 것이죠. 폭발을 해버렸던 겁니다. 물론 이럴 때 잘 들어가야 돼요. 맞아. 이럴 때 잘 들어가야 돼요. 문제는 이제 문제는 뭐다? 파는 게 어렵잖아요. 파는 게. 요때 사신 분들도 은근히 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상승이 계속되니까 돈 생기는 족족 다 샀단 말이야. 계속 샀단 말이야. 추매를. 그러고 나서 이제 100만 원, 처음에는 80만 원, 90만 원 이 정도에서 팔려고 하다가 너무 빠르게 목표를 잡았는데 80만 원 되면 팔아야 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바로 80만 원이고 그리고 요때 88만 원까지 갔다가 한 50만 원 그때 회장님 구속되고 해가지고 그때 고점 대비 한 30% 빠졌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샀어도 지금은 100%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의심하는 도마가 사라져 의심 없는 도마가 됐지. 막 가는 도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유동성이 다시금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자가 된 거죠.
요거 없었으면은 요때 학습 효과가 없었으면 이 정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지면 아이 잔치 끝났다라고 보는 게 트레이딩이잖아요. 근데 거짓말같이 부활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각도가 이제 더 장난 아닙니다. 더 장난 아니고, 예, 그리고 이 마법의 놀라운 이 변동성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게 너무 높으니까 근처로 못 가고 있잖아요. 다시 이걸 다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커버하기에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게 보이고 너무 일찍 힘들어 보이니까 사실 이 120대 이때 얼마 만에 샀습니까?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또 내일은 어떻게 될까? 좀 이게 내일도 좀 쉽지 않겠다. 지금 나스닥 분위기 보니까 1.8인데 뭐 좀 그렇다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어차피 투자자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올랐는데 이제는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이제 그 채팅방에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고리즘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딴 것도 아니고 공매도로 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해서 이제 그건 언급은 안 드렸어요. 추세가 죽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9월 초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30만 원 제가 에코프로비엠 이거 코로나 때 사가지고 30만 원에 팔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 1200% 됐던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이제 뭐 나누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팔았던 그 30만 원이 하방 돌파하면 제가 그 팔았던 영상 그 예전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 인증 가능합니다. 다 팔았던 그 30만 원이 깨지면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9월쯤에 했는데 뭐 공매도까지 치라고 하는 거기는 좀 그래서 그냥 저는 뭐 다른 데가 먹으면 되니까 하고 좀 넘어가고 있었고 에코프로도 80만 원이 붕괴되면 이제 좀 빠른 하락이 하방 돌파가 가능하겠다. 제가 이게 에코프로고 이게 이제 에코프로 BM인데 뒤집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워놓은 것보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이 종목이 뭔지 모른다고 봤을 때 이게 뒤집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차트라고 봤을 때 80만 원 돌파할 것 같으면 이때쯤에 그리고 30만 원 돌파할 것 같으면 이때쯤에 사고 싶지 않으세요? 만약에 뭐 가치 투자자가 아닌 이상 가치 투자자가 나는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 이런 그 바이 더 딥만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뭐 돌파 매매라든지 모멘텀에다가 뭐 이제 가시는 이렇게 약간 트레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 딱 한눈에 봐도 이 80만 원이 중요한 라인이잖아요. 그죠? 얘가 뒤집어 놔서 그렇지 요걸 깨니까 많이 올라갔고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요때 저항선이 이제 요때도 중요한 라인이 될 거니까 요거가 지지가 되면 다시 이렇게 될 것이고 안 되면 이제 깨질 것인데 깨져버렸죠. 깨져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톡방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공매를 쳤어야 되나? 공매 쳤으면 지금 뭐 이틀 만에 한 20% 먹는 것인데 그죠? 80만 원에 쳤으면 지금 뭐 62만 원이니까 뭐 더 하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뭐 거의 30% 이상 수익이 30% 이상이 뭡니까? 수익이 났을 건데 이게 뒤집어 놓고 보니까 이제 그 어떠십니까? 이게 한창 이제 V자 반등을 하는 주도주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뒤집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원래대로 하면 많이 빠졌으니까 사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이거 왠지 잘 갈 것 같지 않아요? 이 뒤집어 놓은 게 잘 가는 건 한동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80만 원에 이제 에코프로를 공매를 했다면 뭐 지금 정도 가격부터는 일부 이제 수익 실현에 들어갔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한 50만 원 정도까지 가면 이제 다 실현을 한 생각이었거든요. 그 50만 원이 왜 나왔냐? 라고 하면 요 앞에 거 보여드릴게요. 요때가 요때입니다. 요때가 한 50만 원 정도 되고요. 최고 30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러니까 숏을 가지고 있으면 50만 원이면 이제 50만 원까지 내려갔으면 이제 다 파는 게 맞고 그냥 하락이 깊어지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봤을 때 30만 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지금 단기 금리가 5.1이잖아요. 그 5.1이 뭐라고요? 연준이 은행 위기 터지기 전에 그냥 계속 하이어 할 때
그때 5.1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삭제를 해야 되면 그때가 3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환경이 그대로 돌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빠른 개선이나 완화책이 안 나온다면은 30만 원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은 뭐 도중에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뭐 빠지면 한 50만 원 정도 선까지가 되지 않겠냐. 왜? 여기 이게 전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하다고 보기는 봤는데 뭐 어차피 저는 뭐 생각만 해놓고 가격하고 실현 진입 가격 뭐 청산 가격까지 다 설정을 해놓고 정작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반등하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빠진다고 해서 저한테 좋을 것도 뭐 별로 없으니까 시장 자체를 끌어내리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2차 전지보다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절반 정도 현금이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주식은 대부분 반도체인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보면 2차 전지가 끌려 내려가면 지수 때문에 반도체도 끌어내는 국면이니까 저라고 해서 뭐 2차 전지를 이제 무조건 하방만 뭐 바라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 뭐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도 지금 마이너스 1.8 나스닥 상황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뭐 조정이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진짜 다 왔으니까 마지막 불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약간 좀 격렬해졌다는 것을 보는 거는 약간 좀 시위하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그 2018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2018년에 어떤 때냐면 그때도 일단은 똑같은 파월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노란 선이 연준금리입니다. 연준금리고 이게 S&P 500이고요. 그리고 이게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그때도 지금에 비하면 애교지만 그래도 물가가 좀 올라오고 있고 2017년 넘어가면서 연준이 그토록 바라던 목표 물가가 지금 이제 위에서 가겠다고 목표지만 그때 밑에서 올라간다고 목표였거든요. 그게 도달을 하면서 연준이 드디어 1년에 4번을 하겠다고 호리호기를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올릴 때쯤 되니까 이거 미국 경제가 이 정도까지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괜찮을 때는 금리가 물가에 비해서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견딜만한 수준일 때는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가고요. 주가도 올라가고 연준금리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 우리 좋은 기억이 많았죠. 2018년 돼서 이제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무역전쟁 때문에 좀 힘들었을 뿐이지 뭐 잘 갔습니다. 물론 주가도 미국도 무역전쟁 때문에 상승장이 횡보장으로 좀 바뀌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가 문제는 연준이 4번째 금리를 올리고 여기 제가 하얀 선을 쭉 깎았는데 그때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장 입장에서는 3번이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굳이 한 번 더 한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 상황에서 파월이 우리는 중립금리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주가는 볼 것도 없고요. 10년물 금리도 그때부터 빠집니다.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니 그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면 2년물 올라가고 그에 맞춰서 10년물로 따라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이 금리가 높은 수준의 금리가 경제를 작살내 가지고 이제 증시는 먼저 꺼지고 결국에는 성장이 훼손되면서 그리고 수요가 파괴되면 물가까지 내려갈 거니까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금리 내려가면 악재다. 그때는 이제 디플레 시대였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일단은 뭐 증시도 많이 빠졌었지만 일단은 10년물 금리가 꽤 많이 빠지잖아요. 이게 이제 성장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물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빠진다는 건 물가가 잡힌다는 게 아니라 경제가 죽는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파월이 이제 한 달 만에 발언 수정을 하고 시장 단락기에 나서고 했지만 그래서 약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부족해 해서 다시 빠지기 시작하고 증시는 일단 좀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다시금 10년물 금리도 상승을 하게 되고 그때 증시는 더 강하게 가는 것인데 그래서 약간 요때가 시위하는 느낌이 없잖아요. 있었군요. 아니
이미 넘어가는데 뭘 또 한단 말이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그냥 들어 누워버리자 같아서 연준이 항복을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파월 입장에서는 이때는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신용물 금리가 내려가는 게 사실은 이제 물가가 잡히기보다는 이제 경제가 무너진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타당했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보험성 인하가 좀 가능한 거죠. 보험성 인하 실제 경기 침체 선언도 나오지 않았고 경기 침체 아니었는데 미리 선방으로 이제 낮췄다는 게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 연준 입장에서도 그럴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물가가 좀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시장 나름대로 좀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연준이 이제 고민이 빠지겠죠. 그렇다고 바로 인하까지 그리고 인플레가 남아있을 때는 보험성 금리 인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요 인하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인하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금리는 동결되고 그리고 이제 장기채 금리가 민간 시장에서 상승한 것도 금리를 더 올리고 더 오래 유지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통화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것만 돼도 이제 완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쉽진 않은데 현재는 약간 2018년에 근데 파월이 약간 원래는 성향이 뭐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중립적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 보면 파월은 매파일 때는 극매파고 비둘기일 때는 극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이 있으니까 합치니까 중립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 당연히 좀 매파 쪽에 있죠. 인플레가 아직 강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파월의 특징은 이제 끝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하할 때도 완화적일 때도 끝을 본다니까요. 거기 21년에 그렇게 물가가 올라오고 있을 때도 일시적이라고 버티다가 터트린 게 인플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하나 진짜 부서져야 끝을 볼 건데 그래서 지금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 한번 죽어보자. 그래 내년 대선이고 나발이고 그냥 한번 뒤져봐라 해서 이제 다 그냥 오바이트라고 다 쏟아내면 그제서야 이건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냐. 뭐 약간 시장은 요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특히 주식시장이 그러는 거야. 뭐 워낙 변동성 있는 시장이니까 그런데 채권시장 우리나라는 증시가 더 많이 깨졌거든요. 채권시장보다. 근데 미국은 증시보다 채권이 더 많이 박살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채권시장이 박살이 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는 더욱 부담을 받는 게 채권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증시는 이제 개인이표하고 연결이 돼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연준은 또 파월의 특징은 이제 뭐 하나 방향을 잡으면 끝을 본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은 끝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 네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냐. 그냥 이 피가 낭자해야 정신 차리겠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또 파월의 특징이 뭐냐면 졸라게 눈치 본다는 거야.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백악관 눈치를 보죠. 백악관 눈치를 보는데 그 파월은 이제 트럼프가 뽑은 사람이고 그리고 정치색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어느 막상 의장 되고 나서는 초반에는 트럼프하고 막 불협화음을 하더니 이제는 엄청나게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경제가 뭐 좋게 나왔어요. 오늘 뭐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4.9입니다. 4.9. 뭐 이거 뭐 중국보다 미국이 더 잘 나갈 것 같아 이제. 근데 이렇게 경제가 좋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좋아야 되잖아. 근데 지지율은 자꾸 내려가고 있고 트럼프가 막 10% 넘게 앞서는 데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경제가 좋다고는 하는데 물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나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다 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물가를 잡아야 특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히스패닉계들이 원래 이제 민주당 계열인데 그 트럼프의 그 반이민법 이런 거에 오히려 더 환호를 해가지고 고환당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히스패닉들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면 이제 물가 때문에 고생하는 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물가를 잡아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또 뭔가 지원금 복지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면서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행정부는 돈을 쓰고 그래서 일단은 환심을 사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오면 연준이 어떻게든 버티면서 긴축을 계속해서 그 인플레 요소를 좀 빨아들라고 이제 사인 주는 것 같아. 예. 지금 이제 그 역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백악관은 이제 가습기 그리고 연준은 제습기가 돼가지고 막 돌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나 그게 좀 힘든 좀 작은 기업들 이런 데서는 이제 나가리가 되고 있다는 일단 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금리가 오르고 자시고 하는 것들 특히 장기채 금리가 많이 오르는 것들은 연준의 잘못이기보다는 뭘 자꾸 찍어내는 바이든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고 민주당은 이제 좌파다 보니까 이제 돈으로 뭔가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뭐 좌파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화당보다는 뭔가 복지 비용 그러니까 예산을 쓰더라도 복지에 쓰려고 하지 뭐 이게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민주당 그 보통 보면은 그래서 좌파 정부가 좀 오래 있으면 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플레가 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나마 미국이니까 이 정도지. 다른 데는 이제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죠. 뭐 베네수엘라나 뭐 아니면 이제 그 뭐 이런 그 아르헨티나 같은 이제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긴 하는데 이제 미국은 이제 일단 그럴 베이스는 아니니까 대신 그래도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4.9% 상승을 합니다. 물론 애틀란타의 예상치는 5.4기도 했는데요. 물론 제일 근접하게 맞춘 게 애틀란타 연준이긴 했어요. 근데 미국이 5% 정도 성장을 합니다. 제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도 현재 1.8%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세에 비해 거의 3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8하고 4.9니까. 근데 이게 어디게 가능하냐? 미국 경제가 갑자기 막 체력이 막 젊어지고 막 난리가 났냐? 그게 아니라 일단 뭐 소비가 꽤 살아있고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 이 모기지 금리가 8%가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집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쓸 돈 많더라. 소비도 괜찮고. 근데 소비가 4.9까지 끌어올릴 정도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피는 5천입니다. 그 뭐 뭐든지 다 사가지고 이제 미국 GDP를 올린 거 딱 기여도가 다 그거 소비였으면 난리 났겠죠. 우리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는 더 난리 났겠지. 근데 그건 아니었고 정부가 돈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도 돈이 없지 않은데 정부가 적자를 져가면서 돈 자꾸 뿌려대니까 일단 경제는 성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게 이제 4.9% 성장 이런 이게 지금 3분기 때는 별로 이 정도까지는 될 줄 그러니까 1, 2분기에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도 돈을 워낙 푸니까 그래도 3분기 정도 되면 이제 소비도 좀 둔화될 것이고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원래대로 조금 좀 돌아오겠지라고 했는데 거짓말같이 5%가 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놀랍지만 진짜 놀라운 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한 달간 재정 적자를 2조 달러. 한 달 동안 1년도 이게 물론 뭐 천조국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천조국 치고도 좀 굉장한 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그 2조 달러를 적자를 보고 있고 그 한 달 동안 또 6천억 달러를 국채 발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미국 국채를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뻔한데 공급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문제하고 미국 미국 채권 시장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원인이 똑같아요. 뭡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물량이 조금만 나오면 훅훅 밀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를 만한 상황이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선동가들이 붙어가지고 더 쏠림을 만들었고 그 쏠림이 대중을 자극해서 더욱 쏠림을 만들어야 하면 이제 필요 없는 변동성을 키워가지고 그 변동성의 효율성을 해소하는 국면이라서 좀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시장 전체가 나쁘니까 투심이 없어서 약간만 나와도 툭툭툭 부러지는 상황이었다가 2차 전지 외에 반도체나 다른 섹터들도 지금 매수세가 약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빅테크 중에 어제 새벽에 구글이 거의 10% 정도 빠졌잖아요. 테슬라가 뭐 그러는 거는 뭐 어떻게 테슬라는 워낙에 오르락내리락을 이정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많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구글 같이 좀 이렇게 좀 장기 성향이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이 뭐 2020년 이후로 최고로 이제 많이 움직인 해잖아요. 아래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 증시는 경제는 생각보다 껍데기 헤드라인만 좋지 내부적으로 좀 나쁜 상황에서 그걸 모든 걸 덮고 있는 게 빅테크인데, 그리고 빅테크가 그 AI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빅테크가 AI를 이제 뭐 엔비디아 칩을 주문하든 뭐 하이닉스의 HBM을 주문하든 그런 거잖아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빅테크가 빠개지면 이거 뭐 AI도 잠깐 이게 엎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한번 딱 생긴 거예요. 그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긴 했는데, 구글이 9.4% 정도 빠지면서, 그 구글은 원래 AI가 좀 약했으니까 이번에도 AI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실망을 해서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AI를 더 했어야 되는데, 뭐 지금 CEO는 뭐 AI에 대해서 뭐 그렇게, 예전에 뭐 딥마인드를 뭐 알파고 뭐 이런 할 때 다 구글이더니 요즘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진 건데, 그래서 사실은 AI에 대한 그 전망이 약해서 빠진 거긴 한데, 어쨌든 빅테크가 깨지면 AI도 한번 깨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미국장에서 약간 퍼졌고, 그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섹터를 때려버린 거죠. 그리고 2차 전지는 어차피 지 나름대로의 이유로 빠지고 있었고, 그 두 개가 나온 뭐 우리나라 2차 전지와 반도체 빼면 코스닥에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그 매도세를 받아줄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덩치도 큰 애들이고, 그래서 호흡 밀린 것이고, 미국도 미국 국채 지금 중국이 졸라게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있잖아요. 뭐 금리 1.5% 이럴 때 많이 사가지고 금리 지금 5%대 막 팔고 있으면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팔고 있거든요. 중국은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뭐 수요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중국이 판다고 해서 중국만 사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 이런 데서 많이 사고 있어서 어떻게 전반적인 수요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바이든 이놈이 이제 이놈이까지 나왔다. 이제 바제약 나오겠다. 이제. 너무 많이 공급, 한 달에 6천억 달러씩 하니까 이 갑자기 나오는 공급을 받아줄 매수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찍어낸 적이 사실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거대한 위기가 있다거나,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뭐 그래서 뭐 지금 인터넷에 뭐 돌아보면 뭐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이랬어요, 뭐 9.11 전에 이랬어요, 뭐 이런 다 얘기를 다 하는데, 그건 이제 사실상 빅수나 뭐 금의 상승 같이 약간 결과적인 걸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은 뭐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게 오는 게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거, 금리만 내려오면 된다니까요. 에커먼 때문에 그 조금 내려온 거 가지고 그렇게 벌떡벌떡 했었는 게, 보면 금리만 내려와 주면, 그렇다고 뭐 1.1% 내려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금리가 이번에 봤던 고점이 진짜 고점이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겠구나라는 것만 깔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제부터 앞으로 금리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다시 계산해 가지고 팔고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경제는 정신은 뭘 제일 싫어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면 일단 최악의 상황 뭡니까? 뭐 5%를 넘어 7%도 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시장에 녹이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5%가 고점이 맞았네? 라고 하면 7%까지 오버했던 건 다시 확 감으면서 반등이 확 나오는 것이고, 늘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시장은 이제 오버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제 반영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뭐 더 했죠. 그랬는데, 그러려면 그 악재의 끝은 뭔가? 전쟁 아니에요. 유가 지금 뭐 오를 것 같다고 하지만 90 안 넘겼잖아. 금리입니다. 금리입니다. 근데 바이든을 말릴 수 있는 건 뭐 공화당밖에 없겠죠. 근데 말려질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 미국은 의회 권한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 돈 관련은 의회가 다 만지기 때문에, 공화당이 저렇게까지 나오면 이제 뭐 1, 2분기 최근까지 그렇게 돈을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정부의 적자와 국채 발행이 좀 줄어들면 금리도 내려오고, 이제 뭐 이런 것 물가도 생각보다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럴수록.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크게 뭐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금리 보시면 됩니다. 금리 보시면 됩니다. 그 분봉을 켜놔도 분봉같이 거짓말같이 그래서 금리하고 나스닥 중에 하나를 뒤집어 놓으면 둘이 똑같이 간다니까요. 예, 그 정도로 거의 링크돼서 가니까 원래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 그냥 붙어서 가는 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금리구나. 어찌됐든 금리구나는 건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뭐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시장도 알 거예요. 계속 가기 어렵다는 거 아는데 그래서 그게 정점 피크를 끝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다시 가기는 어렵겠다 정도로 그래서 4.8 정도까지 지금 뭐 4.8 밑으로 좀 내려와야 돼. 밑으로 내려오고 2년물도 5.1 밑으로 내려와야 훨씬 좀 편해져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안 내려오네요. 근데 내려오면 좀 거짓말 같은 시장이 좀 열릴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이제 전고점을 발라낸다거나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반도체처럼 될 것이다. 언젠가 또 그 2차 전지 업황에 나빠져서 생산을 줄이고 하다 보면 또 이런저런 전기차가 다시 또 지금 약간 정체되고 있지만 뭐 테슬라가 하든 뭘 하든 해서 전기차가 다시 늘어나고 하는 순간에 캐파는 줄어 있는데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 또 상승을 하는 전형적인 반도체 그러니까 그 돌고 도는데 요렇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저점과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건데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544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요걸 몇 번 해야 전고점을 발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나리오 A고요. 시나리오 B는 뭐냐면 중국이 뭔가 이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AI나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이 하도 제껴가지고 좀 힘들고 그래도 중국이 그래도 요즘 중국 것 중에 쓸만한 거 IT 관련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근데 전기차는 뭐 사실상 배터리만 뭐 있으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모터고 전기기기하니까.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작정하고 달려 들어가지고 살아남은 산업이 없다. 이제 디스플레이 기억나십니까? 뭐 요즘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야말로 그 거대한 개미의 무덤 아니었나요? 디스플레이가 왜 그렇게 됐어요? 그냥 중국인 미친 듯이 찍어내니까 단가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서 올레드를 만들었는데 올레드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비싸기면 더럽게 비싸고 심지어 고장도 자주 나요. 저희 집에 올레드 TV거든요. 고장 3번 났습니다. 패널이 3개예요. 그래서 지금 산지 한 7년 됐는데 새 TV야. 패널도 새 거고 심지어 보드도 바꿨어. 진짜 받침대 빼곤 다 바꿨습니다. 아니 저희 집에 LG 제품이 많은데 이게 고장난 건데 TV만 고장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즘 거는 안 그렇겠지만 어쨌든 7년 전에 사는 올레드는 이제 그렇다 고장을 많이 했다 것이고 근데 그 외에는 그때 올레드 TV 700만 주고 샀거든요. 근데 같은 인치의 LCD는 300만 원인가 250만 원인가 심지어 조금 더 내려가면 150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올레드를 팔아야 된다는 건데 그 가격이 몇 대를 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올레드가 붙어야 되는데 뭐 요즘 노트북 사나요? 아무튼 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래서 특별히 비싼 거를 못 파는 바닥에서 중국도 만드는 일반 패널 가지고 물어뜯고 싸우려다 보니까 돈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화 될 수도 이건 이제 배드 시나리오입니다. 배드 시나리오. 저는 이제 요 가능성을 75% 정도 봅니다.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는 새로운 사이클이 열렸어요. 일단은 또 사이클에서 요쯤 와 있고요. 실제 반도체는 이제 D램조차도 이제 뭐 낸드 쪽만 좀 괜찮아지면 또 뭐 시간 문제일 것 같고 그랬는데 반도체는 새로운 게 나왔죠. H빔. 요거는 중국이 지금 D램도 못 따라오는데 어느 천년에 따라오겠습니까? 언젠간 따라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뭐 D램도 뭐 반도체 굴기 한다고 177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산 D램을 달고 계신 분, 본 적이라도 있으신 분 없잖아요.
D램도 안 됩니다. 근데 D램도 안 되고 지금 삼성전자도 잠깐 팀 해체한 이후로 지금 안 돼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게 HBM인데 HBM은 사실상 하이닉스가 다 하는 거 아닌가? 요거 아니면 AI가 됩니까? 지금 이 금리에도 살아있는 섹터가 AI밖에 더 있어요?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요거는 그 새로운 또 사이클의 시작인 것이고, 근데 그러니까 한동안 이 사이클이 왜 생겨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고 때문이거든요. 재고. 사이클이 생기는 건 재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릴 줄 알고 많이 만들어놨는데 어느 순간 안 팔리기 시작하면 재고가 쌓이는 거죠.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감산을 해가지고 줄여놓았는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 또 주문 들어온다고 갑자기 만들 수 있는 수타 짜장면이 아니잖아. 반도체가. 그러면 또 뭐 캐파를 늘리고 하려면 몇 년 걸리는데. 그러면 또 이제 또 부르기 값이 돼가지고 또 미친듯이 올라갔다가. 이 사이클이 생기는 건 무조건 이 재고 때문이거든요. 재고. 근데 HBM은 처음 나와서 재고가 없어요. 지금 팔면 부르기 값인데 뭐하러 재고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재고가 어디 있겠어. 지금 뭐 내년 내년 것까지 주문 다 끝나 있다는. 그러니까 진짜 용한 뭐 무당집 같은 거죠. 지금 예약 안 되는 거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보다는 이제 2차 전지도 이런 날이 오겠죠. 그때 이제 들어가면 되고.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니까 여기서 이제 반도체 근데 뭐 일단 공정도 많고요. 뭐 선공정, 후공정 무슨 뭐 이거 저거 한 HBM 뭐 낸드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종목들도 많아가지고 다 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잘 골라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일단 원래대로 들어와서 2차 전지도 반도체처럼 이렇게 약간 이제 그 약간 사이클 산업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시장은 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 게 아니고 금리만 잡히면 됩니다. 아니 잡힐 거 아니라 금리가 꼭지만 보면 됩니다. 여기가 꼭지라는 것만 확인되면 되니까 힘드시더라도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지 마십시오. 지금 몸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 뭐 한다고 막 들어갈다가 같이 뒤지는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서 트라이를 계속하는 그런 수준으로 해야지 그래야 시장의 반등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비중을 또 크게 들어가면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바닥에 갈려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투자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큰 흐름은 금리도 그리고 물가도 어느 정도로 이제는 거의 다 오긴 했는데 마지막이 험난하네요. 험난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이 딱 하나입니다. 조정이 정말 잔인하면 모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살아있는 섹터들, 뭐 미국 나스닥 AI 관련주들, 뭐 우리 시장에도 뭐 그런 좀 지금 지수보다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까지 다 죽이고 시작을 할 거냐? 걔네들만 어떻게 좀 살아난 상태에서 가능해. 그래서 이제 조정이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만약에 경착륙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선방을 하고 있던 애들도 비중을 좀 의미 있게 많이 축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연착륙이라면 이제 다시금 좀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요게 지금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요 기간이나 가격으로 봤을 때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건 다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조리 다 죽여갈 것인지, 항복하는 애들은 살려놓고 갈 것인지, 요거만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이 힘든 시간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물론 뭐 말이야 쉽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채팅방에도 들어오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고리즘에 참여하시면 저희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뭐 저희라고 투자 실패를 왜 안 하겠습니까만은 저희는 일단 뭐 계속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틀렸을 때 조금 읽고 맞았을 때 많이 먹는 그런 이제 그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또 금요일이라서 이렇게 불안할 때는 또 많이 빼는 게 금요일 날의 시장이긴 한데 또 어제가 또 위클리 마감이라서 어제 미리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 하면서 이제 장 시작을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가 있으면 주말이라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